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네, 이번 주는 월요일이 사실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태어난 그 할러데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내내 상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모든 뉴스를 다 가렸죠. 그리고 주도에 나갔고 토요일인 오늘 그 대통령의 변호팀이 처음으로 대통령을 변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24시간 그 부여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사흘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일요일이라서 하루 쉽니다. 월요일, 화요일 얼만큼 다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무척 조금 썼거든요.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썼고 이게 지금 그 분위기 자체가 간결하게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토요일 날 누가 텔레비전 보느냐 했기 때문에 토요일 피하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월요일, 화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일주일 내내 대통령 그 탄핵에 관한 것이 큰 뉴스가 될 테고요.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서 다시 한번 증인을 세우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에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뭐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미국의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 탄핵도 우크라이나가 그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고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문제도 우크라이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NPR 방송에 저는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NPR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 상당히 즐기시는데 All Things Considered라고 해서 뭐 뉴스는 뉴스인데 많은 정말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커버하려고 노력하는 All Things Considered를 맡고 있는 메리 루이 켈리라는 이 저널리스트와 방송 저널리스트죠. 많은 매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애틀란틱 같은 데도 글을 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것. 먼저 그 메리 루이 켈리가 자신의 그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크라이나와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본인을 따로 부르고 그리고는 이제 그 뭐 비슷한 사람들에게 아무튼 보좌진에게 국가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지도를 갖고 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딘지 맞춰보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역시 이것도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난 다음에 새로 나온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과 아들을 조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원조도 안 할지도 모르고 백악관에 초대도 안 해주겠다 했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대사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 움직이지 않았고 직업적인 외교관이니까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직업 외교관은 그대로 갑니다. 이제 대통령이 봐주기 해서 씹는 외교관들은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직업 외교관은 그 사람들은 그게 평생 수십 년 직업인 거잖아요. 마리 요바노비치라는 우크라이나 대사였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취임식 할 때만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한 그 워싱턴의 그 호텔 그 부자요. 그 사람을 딱 유럽 대사로 놓고 그 유럽 대사가 여러 가지를 줄리아니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바노비치라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쫓아내고 싶어서 말하자면 안달을 했는데 나중에 그 소환했거든요. 임기 남아있는데도 불러들였는데 거기에 관련 테이프가 나온 겁니다. 줄리아니와 함께 역시 우크라이나 일을 했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전부 지금 뭐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기소된 뒤에는 본인들이 살아야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조사 자료들을 내놓잖아요. 그 사이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통령이 정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국무장관, 뭐 에너지부 장관, 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 다 연관된 거다. 그런 목적으로 뭐 돈도 안 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여러 가지로 홀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진이 나오니까 뭐 사진 나올 수도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 사람이 그 뒤에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녹음 테이프도 갖고 있다 했는데 녹음 테이프를 촥 내놓은 겁니다. 녹음 테이프가 어떤 녹음 테이프냐면 이 두 사람이 루디 줄리아니의 그 측근들이 함께 대통령의 뜻대로 일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또 자신들 사업권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일을 할 때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자신들에게도 너무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우크라이나 대사가 뭐 대통령이 험담을 한다던가 뭐 그것도 그 대사는 아니라고 하고 대사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은 평생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딱 할 말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대사가 없어야 이 일 진행이 편하니까 대통령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석에서요. 그것을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당장 해고해버려. 뭐 내일 해고해버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테이프이 그대로 나와버린 거거든요. 내일 당장 해고해. 뭐 I don't care. 내일 해고하라니까. 해고해. 오케이. 하라니까. 알았지? 뭐 이래 놓고도 그게 2018년도의 테이프라고 하니까 1년을 더 해고를 못하고 버티기는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라고 얘기를 했다던가, 우크라이나 대사 해고와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대통령은 대사를 맘대로 이제 하이어할 수도 있고 파이어할 수도 있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녹음 테이프를 제시한 그 사람 나 몰라, 나 모르는데 나 안다고 하네, 이런 말도 거짓이었다는 게 나왔고, 만약에 이 녹음 테이프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ABC 방송은 이제 그것이 거의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보도를 했을 테고요. 그 이후에 많은 매체가 지금 전부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우크라이나가 너무 예민한 때에 NPR 방송, 공영 라디오 방송의 All Things Considered의 진행자인 메리 루이 켈리가 마이크 폼페오와 그 질문을 하던 도중에 우크라이나 대사는 국무장관 아랫사람이잖아요. 국무부 소속이잖아요. 국무부에서 참 국무장관이 대사를 대통령이 해고하라고 한다던가,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해고하라고 한다던가, 이럴 때 보호를 좀 안 해줬다고 불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을 하자 그 마이크 폼페오가 버럭버럭 화를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미국 국민들이 생각이나 하는 줄 알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알기나 하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보좌관한테 그 우크라이나 어디 있는 우크라이나 뭐 어느 나라 적혀 있지 않은 지도를 가지고 와 해가지고 따로 불러서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널리스트에게 우크라이나 어디 있는지 이 지도에서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찾았죠, 당연히. 당연히 저는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폼페오는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뭐 방글라데시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를 마치 우크라이나라고 지적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리 루이 켈리가요, 이 마이크 폼페오와 인터뷰하기 직전에도 이란에서 돌아왔었던 유럽 쪽을 많이 커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는 하버드에서 했거든요. 하버드에서 가버먼트하고 프렌치 문학을 하고, 그리고 전공이 마스터를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유럽 학을 공부를 했어요. 유럽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마이크 폼페오가 본인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땅덩이만 하더라도, 물론 북유럽 스웨덴과 비교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그런 나라와는 스페인보다도 땅덩어리 자체가,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러시아에 눌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땅덩어리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더 커요.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유럽학을 공부한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겠어요? 폼페오는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 켈리 저널리스트는 내가 당연히 이거 맞췄죠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폼페오가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지금 핫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는 이제 폼페오가
그리고 나니까 말하자면 버럭 화를 냈다는 것은 본인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뭐 방글라데시하고 우크라이나는 달라 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켈리가 오프 더 레코드로 하기로 하고는 거짓말 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느 기자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단독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이 상황에서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켈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오프 더 레코드로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오프 더 레코드로 했던 안 했던 지금 기자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많은 한국 분들이 마이크 폼페오가 뭐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 경력도 미천하고요, 별것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럭버럭 화 잘 내는 사람이라고 또 그 버럭증이 나온 겁니다, 이 마이크 폼페오가.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마이크 폼페오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해고시켜버려 내일 당장 하는 이것을 어쩜 보호해주지 않고, 뭐 물론 다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폼페오는 미국의 장관 가운데서도 가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딸랑딸랑 된다. 그 딸랑대는 게 국가를 위해서라면 오케이.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다고는 느껴지지 않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본인의 입신양명, 출세를 위해서 그런 것 같다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 폼페오는 우크라이나가 어딘지 미국 사람들이 알기나 아는 줄 알아? 당신은 알아? 지도 가지고 와봐. 해가지고 아니 그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마이크 폼페오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켈리가 그 유로피언 스타디즈가 그 마스터 그 디그리였었던 것을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니까는 자신 있게 지도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가르쳐 보라고 했겠죠. 본인은 maybe 이 그 행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어딘지 몰랐는가 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어지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민주당이 이번 주 내내 대통령을 기소하는 그 논고를 할 때 아담 쉬프 정보위원장이 많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공화당이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가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004년 그리고 그 이후 그 이전 약간 이전까지를 그 구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의 핵을 다 포기하라고 설득하고 할 때도 그러면 우리는 옆에 러시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미국이 우리가 우산이 되어줄게 하고 설득시켰던 모든 것, 그것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뭐 완전히 우크라이나에게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를 무조건 그냥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 미국의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이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미국에는 우크라이나를 그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가고 동맹이 되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이득이다. 이만큼 중요한 국가다라고 아담 쉬프가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담 쉬프 그 하원의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를 그야말로 그 국가안보보좌관처럼 생각하고 연방 수사국장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험하게 했지. 그게 바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선택이라면서 이런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줄리아니 같은 사람을 믿는. 줄리아니도 말하자면 정말 무슨 암흑가의 어떤 그 조직을 이끄는 것처럼 일을 하고 또 돈 엄청 밝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연방 수사국장 대신 줄리아니의 말을 믿고 하는 그런 판단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 왜 그러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왜냐하면 루돌프 줄리아니가 자신의 개인적인 그 목적을 채워주는 것을 도와주니까. 반면에 현재의 연방수사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니까. 크리스토퍼 레이는 이 나라를 지키고 선거를 지키는 정보를 말하니까.
그에 비해서 루돌프 줄리아니는 트럼프만 지키는 것을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내려오게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이 얘기를 그 목요일과 금요일에 크로징을 그 아담 쉬프가 했는데 말을 잘했습니다. 크로징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그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도 원래 이 탄핵을 절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담 쉬프의 얘기를 굉장히 존중을 하고 민주당을 우리가 너무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하고요. 이 아담 쉬프란 사람이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 연방 하원 의원이지만 원래 검찰도 했고요. 검찰할 때 아주 그 당당하고 멋있고 그 위엄 있게 했고 그리고 좀 깨끗하고요.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크로징 할 때 보면은 그 우리는 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간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그 개인의 이익에 앞서서 이 대통령이 보호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면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동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 대통령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싫어서 내려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이 문제다. 그러면서 공화당을 향해서 진실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면은 당신들은 이미 진 거다. 어떠한 그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그 보호할 수가 없다. 옳고 옳음, 또 진실,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당신이 그 헌법에 선서하고 정치인으로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옳은 것, 진실,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이미 져버린 거야. 이런 그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답변이 민주당이 계속 가짜 주장하더니 이 아담 쉬프가 예전에 그 대통령이 아담 쉬프에게 그 펜슬렉이라고 목이 가늘다고 펜슬렉이라고 이렇게 막 그 트위터에 썼었던 바로 그 아담 쉬프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목이 가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가짜 주장을 하더니 그냥 질질 끌어서 우리 변호인을 뭐 토요일에 아무도 안 보는 그 데스 밸리 인 TV에서는 그런 시간으로 몰아넣었어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앞서한 그 아담 쉬프의 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 민주당이 그런 게 아니라 공화당이 정한 룰에 따라서 사흘 동안 민주당이 했었어야지 됐고요. 민주당은 원래 오늘까지 하기를 원했었는데 공화당이 그렇게 정하고 투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어제까지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 모든 대통령이 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사설을 쓰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다른 나라 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정치 라이벌을 좀 조사를 해라. 지금 선거 치르는 바로 그쯤에 그렇게 한 대통령은 또 아무도 없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해서 지금 글쎄요. 그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가를 그 어떤 그 변호에서 시간에서 쓴다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이 탄핵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 계속 그 과정 같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화당이 굉장히 그 카프카적인 그런 그 논쟁을 하고 있다. 그 카프카스크 그 아규먼트를 하고 있다. 뭐 부조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카프카가 지금 살아있어도 지금 공화당의 논쟁을 보면은 대통령이 이게 이렇고 이러니까 이게 뭘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민주당이 대통령을 싫어하니까 내쫓으려고 뭐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한 논쟁이라고 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에 끝내려고 빨리빨리 랩업해서 끝내려고 maybe 그 같은 전략인지도 모르죠. 오늘 8시간 쓸 수 있었는데 뭐 8시간 이상도 쓸 수 있었는데 2시간만 쓴 걸 보면 빨리 끝내고 그 백악관에서
24시간을 다 쓰지 않으면은 더 빨리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증거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어저께 그렇게 또 다른 대통령이 그 사석에서 워싱턴에 있는 호텔에서 밥 먹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요바노비치 대사 해고해버려. 당장, 지금 당장, 뭐 해고해버리라니까 뭐 이런 말한 테이프이 지금 나와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 로이터와 입소스가 조사를 했더니 72% 공화당도 뭐 거의 50% 정도 됐었어요. 미국인들은 증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얘기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지금 경제도 좋고 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하고 나서 하원에서 첫 번째로 재선을 치르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짐작하기가 힘들다.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의 그 차이가 굉장히 높아서 그 네거티브 그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45%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저 사람 너무 싫어 하는 그런 불호감도는 45% 아래였던 적이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2016년 선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그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한 교수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힐의 기고문을 써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제3당의 후보에게 표를 줘서 그 어떠한 뭐 트럼프가 됐건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됐건 그런 표가 갈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원치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역사상 최고로 젊은이들 표가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화당이 선거구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는데 2018년도에 그래서 이 선거구 조정이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된 것이 많아서 민주당이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표장에 더 나올 것이다 해서 제가 어제 그 교수의 그 기고문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 덩크슛이 아니라 그 롱슛 같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금 아이오와에서 2월 3일에 처음으로 코커스가 치러지는데 당원대회요. 버니 샌더슨이 제일 강하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maybe 내일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미국의 예비선거 코커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정규 방송과는 따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쭉 이제 그것만 같이 듣고 보신다면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느 분보다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들쑥날쑥이 아니라 제대로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편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로 전해드리겠고요. 아이오와의 경우는 말하자면 뭐 당원대회가 뭔지 예비선거가 뭔지 제가 그런 차이까지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놓으면은 잊어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선거인단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요. 그래서 아이오와주는 사실은 다른 주보다도 지금 최근에는요. 온건한 후보를 더 많이 원합니다. 급진적인 좌파 후보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버니 샌더스에 대한 지지도가 날마다 강해져서 이 사람이 한 25% 받고 나머지 2, 3, 4위가 18, 17, 15 그렇거든요. 이제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렌, 핏 부리저지. 여기서는 핏 부리저지가 제일 위에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차이가 지금 뭐 5%, 7% 이상 되는 거죠. 2위, 3위, 4위와 날마다 강해지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에 비해서 엘리자베스 워렌과 에이미 클로바셜 이 두 사람은 이번 주에 뉴욕타임스가 민주당의 그 후보로서 공식 지지한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여성이고 엘리자베스 워렌은 급진적이지만 에이미 클로바셜은 좀 온건하고 그런 이유로 두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헤드라인에서는 말씀드리고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빠뜨리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CNN과 SSRS가 여론조사를 해서 수요일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여자가 대통령에 선출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자의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네요. 9%와 여자의 20%는
아이, 지금 아직 아니야.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의 그 논쟁에서 온 거잖아요. 버니 샌더스는 나는 여자가 대통령에 2020년도에 선출되기 힘들다고 엘리자베스 워렌에게 말한 적이 없어. 엘리자베스 워렌은 우리 둘이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통 많은 그 후보들이 이기기 힘든데 더군다나 여자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길 수 있는 선출 가능성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그 중요한 건데 왜 남자의 9%와 여자의 20%냐 두 배도 넘느냐 여자가 더 회의적으로 보는 게 이거는 이제 여자가 여자를 더 잘하니까 많이 당해봐서요. 아니 여자가 여자를 잘한다기보다도 사회 분위기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래도 남자보다 직장에서도 같은 일을 어떤 경우는 성과가 더 좋아도 봉급을 덜 받고 여자가 봉급 올려달라고 하면 저 여자 왜 저렇게 드세? 라고 하고 남자가 올려달라면 그렇지 자기 것은 잘 챙겨야지 아 괜찮네 카리스마 있네 이래 사회적인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20%가 아직 준비 안 됐지 남자들은 9% 그래서 그 이유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낙태에 반대하는 연례 행진에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거의 뭐 50년 되고 난 뒤네요. 미국에서 낙태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합법화된 뒤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잘 전해드리지는 않는데요. 페더럴리스트라는 이런 그 매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낙태라는 것을 여성에게 자궁에서 아직 태어나지 아는 아이를 죽일 권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47년도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찬성 7, 반대 2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페더럴리스트가 전하기를 미국인들은 지금 인간 생명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하는 거 규제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70%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지만 이게 거의 70%나 될까? 거의 70%의 사람들이 낙태 규제를 원할까? 이건 잘 공감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페더럴리스트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파라든가 민주당을 포함해서 무당파의 60%, 민주당의 44%도 낙태 규제를 강하게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당파의 60%나 민주당의 44%나 낙태 규제를 강하게 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이만큼 이제 괴리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 페더럴리스트를 잘 인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내보면 커먼센스하고는 조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페더럴리스트가 어떤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낙태를 하면 안 돼 하는 이 연례 행사에 참석을 한 것은 March for Life, 생명을 위한 마치에서 여기에 나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표 때문에 간 거고요. 복음주의가 이 한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2년 전에는 부통령 보냈었고 부통령이 갔었을 때도 미국 부통령으로서 처음 간 것이고 해서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나오기 전까지는 프로 초이스였죠. 프로 라이프가 아니라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표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거의 모든 방향을 이제 표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는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러면 예전에 어느 공화당의 대통령도 왜 복음주의라든가 보수주의라든가 이런 데서 낙태에 반대하는데도 그 현장에 가지 않았는가? 그게 사실은 양쪽에 방향을 두 가지로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이 되고 또 재선이 되고 당도 생각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프로 라이프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의 지지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지지 기반만 갖고는 대통령을 하기도 힘들고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힘들고 항상 내 지지 기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대체로 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도 지역을 조금 끌어와야지 나라도 잘 돌아가고 또 내가 선거를 치를 때 표도 잘 받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공화당의 대통령들도 프로 초이스, 낙태를 여성이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 여성들도 의식을 했는데 이제 점점 균형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원래 균형 맞추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40%에서 45% 국민만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대통령관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에 또 중요했었던 것이 미국은 중국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역 거기서 미국 사람들을 이제는 나오라고 하고 뭐 전세기도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한 22개 주, LA는 또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LA를 포함해서 뭐 일리노이, 샌프란시스코, 뭐 보스턴, 뉴욕 전부 많은 지역 22개 주에 지금 비상이 미국에서도 걸렸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확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슈가요. 사실은 이 내용은 이 사람을 아시는 분이나 모르시는 분이나 그냥 이 사람이 살아간 한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6세 때인가 PBS의 뉴스 아워를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PBS의 뉴스 아워를 다른 사람과 라빈 맥닐이라는 사람과 같이 진행을 하다가 라빈 맥닐은 원래 TV 하던 사람이고 짐 레러는 엊그제 85세로 숨진 짐 레러는 신문하던 사람인데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라빈 맥닐이 안 하게 돼서 뉴스 아워 with 짐 레러였다가 지금은 이제 PBS 짐 레러 PBS 뉴스 아워고 주디 우드로프가 주로 하고 구엔 아이필과 여자가 몇 년 전까지 같이 했는데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인가요? 구엔 아이필이 아주 우아한 그런 아프리칸 아메리칸 앵커인데 여성 앵커인데 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주디 우드로프 혼자 하는데 그 뉴스 아워를 PBS에 아주 훌륭한 그런 1시간짜리 전 텔레비전 뉴스 가운데서는 다른 것은 모니터를 하느라고 보는 것이고 그냥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은 뉴스 아워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이 짐 레러가 85세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뭐 꼭 저널리스트가 됐건 보통 사람이 되었건 아니면 백악관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원래 제가 달라스 모닝뉴스 사설을 봤더니 왜냐하면 짐 레러가 달라스 모닝뉴스에서 좀 일을 했었거든요. 이 PBS 텔레비전으로 옮기기 전에. 그리고 달라스 타임스 헤럴드에서도 일을 했는데 진짜 이 사람 뉴스페이퍼맨이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방송보다는 신문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문이고 하면서 진짜 뉴스맨이라는 게 짐 레러는 언제나 맨정신에 진지하고 감정보다는 이유라든가 합리성에 의해서 판단을 했고 끊임없이 언제나 사실 추구를 한 사람이다. 그런 이렇게 신문에서 다져졌었던 것이 카메라에까지 가서도 그대로 전해졌다. 이 사람 존 F 케네디 그 당시에 달라스 텍사스에서 암살당하고 이럴 때 그런 거 다 취재했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달라스 모닝 뉴스는 짐 레러의 경우는 카메라 조명이 그의 글이라는 게 곧 마음과 태도 아니겠어요?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의 일하는 습성도 변화시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견도 없었고 정말 엔터테인먼트적인 것이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너무
과격하다는 게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극단적인 이런 것은 그 짐 레더의 저널리즘이 아니다. 짐 레더와 댄 레더를 혼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댄 레더는 약간 인기주의 같은 것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특종 같은 것에 굉장히 그 집착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특종에 집착한다고 하지만 특종에 집착한다는 게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잘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무슨 특종 경쟁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짐 레러 분명히 있었죠. 해서 아무튼 그 짐 레러는 그런 싸구려 저널리즘에 한 번도 그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올드스쿨 사람인데 뉴스쿨 사람이 아니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상업방송은 광고를 생각해야 되고 인기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자막 같은 것도 뭐 유튜브도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고 뭐 막 뭐든지 뭐 사진도 그렇고 그렇기는 한데 이 사람은 PBS이기 때문에 PBS라고 뭐 한국처럼 국가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돈을 주는 것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지원을 하는 그 광고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NPR이라는 라디오의 그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연방 지원금은 전체 예산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PBS라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달라스 모닝뉴스에서의 그 습성을 버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개인 성품이 어느 정도 따라주니까 그렇겠죠 하면서 모든 저널리스트는 그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 그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방어할 수 없는 건 방어 안 한다. 일을 할 때요. 이 저널리스트로서 일을 할 때. 그리고 모든 스토리를 보도할 때 그게 나에 관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 관한 스토리라면 내가 어떻게 해주는 걸 좋아할까? 본인은 가장 사실을 원하는 걸 좋아하겠죠. 짐 레러는.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고 적어도 모든 스토리에 하나 정도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의견을 존중했다는 얘기고요. 또 시청자가 나처럼 스마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된다. 그런 건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저희 라디오 들어주시는 분들이 나처럼 스마트한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스마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보도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그 공평하게 그 적용되기를 그 원하는 것. 그리고 사생활 같은 경우는 그 사생활이 아닌 데까지 넘어오기 전에는 사생활로 내버려 둔다. 또 그 어피니언과 분석을 아주 그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한다. 어피니언과 분석. 이름을 밝히지 않은 뉴스원 사용을 안 하고 요즘은 이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짐 레러의 일하는 어떠한 그 본인이 정해놓은 철칙이요. 이 저널리즘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더 많고 하잖아요.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포츠라든가 연예, 또 미용, 음식 이런 게 훨씬 더 쉽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뭔가가 지켜야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짐 레러가 그런 얘기를 평소에 했답니다. 정말 미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편히 쉬세요. Rest in peace, Jim Letter. 정말 you were a great journalist, newsman. 네, 이번 주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에 그 변호팀이 그 탄핵에 대해서 월요일, 화요일 시간을 어느 정도를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은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뭐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안을 발표한다던가 오바마 시대에 뭐 미국이 할 수 있는 60% 정도는 좀 규제를 했는데 환경 규제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애버려서 쉽게 골프장도 짓고
짓고 집도 짓고 또 농부들은 살충제나 비료 같은 거 쓰고 물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고 할 수 있게 그 규제를 푸는 그런 안도 발표를 했고요. 또 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국가들을 그 여행 금지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그건 이제 구체적인 것도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북미주 자유무역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스라엘 그 리더들을 초대한다고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리더들은 지난번에 한번 거부했는데 백악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해서 뭐 중동 평화 플랜을 발표를 한다는 것도 있고 네, 여행 금지를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변론과 함께 다음 주에 이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곧 그 대선에 관한 것을 쭉 이제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아마 11월까지 올해 1년을 저와 함께 그렇게 가신다면 미국 선거는 쭉 그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미국 선거를 말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또 미국이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는 이 패러사이트가 계속 많은 뉴스를 알려주고 있네요. 뭐 그 미국 사람들에게 뭐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띄게 했다던가 뭐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미국에서 보는 그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